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반갑다고 할 때 그 반자는 빛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별빛이 반짝반짝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름철에 그 빛을 발하는 그 곤충이 있잖아요. 반딧불. 그래서 그 반자는 빛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하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갑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본 듯이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8월 달은 특별히 어,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월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광복절이죠. 3월 달 생각하면 당연히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이고, 그래서 3.1 운동할 때는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유관순이다 이렇게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을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유관순이 천안 출신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광복절 하면 누구를 떠오르느냐 이런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제 강연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광복절 하면 누가 떠오르냐 이런 조사를 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면 우광복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광복.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충남에 가장 먼저 근대 학교를 공주에다 세운 선교사 윌리엄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스 선교사께서 1906년에 공주에 공주영명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첫 번째 아들이 우광복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무슨 광복이야. 미국 이름은 물론 있죠. 조지 윌리엄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 이름을 꼭 붙였습니다. 그래야 또 한국 사람들하고 친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낳은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는데 왜 광복이라고 했냐? 바로 조선이 하루빨리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그 뜻을 담아서 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하면 광복절이고 광복절 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우광복. 천안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과연 유관순의 고향다운 그런 동네입니다. 도시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단 한 명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한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감사를 하는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구원이라는 얘기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안 회장님께서 제목을 뭘로 하겠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감사가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34년을 공주 땅에서 선교를 했는데 공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충청남도는 감리교의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1529명의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찾았는데
그 1529명 중에서 장로교가 45%, 감리교가 28%. 그래서 두 교단이, 큰 교단이 합하면 73%, 거의 4분의 3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1529명을 파송했다 그러면 이게 많은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미국 선교본부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비율로, 인구 비율로 따져볼 때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비율보다 3배 많이 파송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교회가 천안만 해도 750개 교회가 있고 충청남도만 해도 4,000개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전국적으로 6만 교회가 존재하는 참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기록을 세운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은 3가지예요. 병 고치는 사역과 또 가르치는 사역과 또 전도하는 사역, 이 3가지 일을 하셨고, 그 지상 최대의 명령에 의해서 또 이 조선 땅까지 왔던 그 선교사님들도 그 3가지 일을 했어요.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을 고쳤고, 또 학교를 세워서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결정을 하면 그 도시에 선교 본부를 두는데 우선 땅을 한 5만 평 내외의 넓은 땅을 삽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대신에 도시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에 조금 언덕이 있는 곳에, 그 당시에 우리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이 성 안에 평평한데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 성 밖에 언덕에 이런 데는 아이들이 죽으면 갖다 묻는데, 공동묘, 주로 이런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땅들을 샀어요. 기왕이면 같은 돈으로 성 안에 평평한데 100평 살 거면 그 성 밖에 구릉진데 이런 데 가면 1000평을 사니까, 그런 데를,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서양인들이 보는 시각은 조망권이 중요했어요.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도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교 본부를 약 5만 평 내외의 땅을 확보해서 그곳에다가 남학교를 짓고 여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선교관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복합 단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것의 이름이 미션 스테이션이에요. 선교 본부. 그 선교 본부가 1930년대에 전국에 몇 개가 있었냐면 37군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오늘날 북한 땅에 11군데가 있었고 남한 땅에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동포들이 살던 만주나 시베리아 이런 데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주나 시베리아 이런 데는 거의 다 없어지고, 남한 땅에 있던 23군데도 거의 다 6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춘군기 거치면서 다 거의 다 팔리고 흘리고 그렇게 변하고서 그 윤곽을 지키고 있는 데가 대략 한 8개 도시 정도가 됩니다. 그 8개 도시가 북쪽에서부터 말하면 평양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없어졌고, 이제 서울과 공주와 청주,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이 정도 8개 도시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선교 본부는 공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에 윌리엄스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첫 번째 근대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교육을 시작해서, 그분들이 선교 구역은 천안은 물론이고 충청도, 진천, 충주, 대전, 오늘날의 세종, 충남 전역, 안면도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말 타고 자전거가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다 선교를 했던 그 지역이 천안 지역도 역시 그분들이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특히 천안 지역에 감리사를 지냈어요. 천안 지역에 감리사를 지낼 때가 바로 1919년 3.1 운동이 있던 해였습니다. 혹시 제가 보낸 PPT 파일이 열리나요? 네. 바로 이 땅에 와서 아까 그 그림 보였어요. 왼쪽이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교회고, 제1감리교회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죠. 그 건물들이 저렇게 문화재로 남아서 지금 공주 선교 본부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기도문에 보면 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서양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상위 1, 2%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온 생애를 바치고 자녀들까지 또 풍토병에 희생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서 기도할까요? 시작.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그 당시는 지구상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환경에서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정말 이 사회에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있고, 상놈도 계급에 따라서 백정도 있고, 뭐 이 구분이 말도 못하게 이 멸시와 차별이 있던 그런 사회였어요. 특별히 이 남녀 차별은 뭐 말도 못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7살만 되면 같이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면, 남학교를 꼭 세우면 그 옆에 여학교를 또 따로 세웠어요. 여자들도 배워야 이게 평등해진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니까 이게 배등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면 절대 안 내놨어요. 양반 집에서도 안 내놓고 부잣집에서도 딸들을 안 내놨어요. 누가 그 딸들을 내놨냐면 정말 가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에이 모르겠다,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내놓는 그런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출석부를 만들려면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놀랍죠? 이름이 없어. 딸 고만나라고 이름 부르던 이름이 말년이에요. 딸은 년은 여 니은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딸은 마지막이다, 고만나라, 아들 나라, 이런 의미로. 광주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아마 서서평이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만난 조선 여성 500명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명도 안 되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이름을 선교사들이 갖다 지어준 거예요. 성이 김시면, 김헬렌, 성이 박시원, 박한나, 내가 만난 권사들 이름들이 90대 돌아가신 분들. 야, 우리 할머니 중에 앨리스 뭐 이런 이름도 있던데, 그 당시 상당히 세련된 이름을 할머니가 지었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세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뒤에 그런 새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멀지 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137년 전인데
그 당시에 진짜 가난하던 그 상인데 저 선교사님은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면 우리 이 땅이 정말 은총의 땅이에요, 여러분. 네. 아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찌그락째그락 하고 뭐가 서운하네 못 사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여튼 전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95% 이상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다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샤워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은총의 땅이 아니고 뭡니까? 전 세계 90%의 사람이 부러워한다면 그게 은총의 땅입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땅이 한국 땅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주 선교 본부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 모습인데 1930년도에도 저렇게 칼라 사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흑백 사진인데 화가들이 거기에 색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칼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흑백 사진을 뽑으면 거기다 색칠을 해가지고 진짜 같아요 정말. 저기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저기에 그 원 안에 들어간 그 건물들이 다 선교사들이 저 언덕 구릉에다 저렇게 여러 채를 줘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선교사 사택을 썼던 겁니다. 저기 산 입구에 보면, 오른쪽 입구에 보면 산인데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자라요. 저 모습에, 저 산 위에까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그래요. 저랬습니다. 전부 다 배가 다 빼고 겨울이 추우니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에리 씨라는 선교사님인데 성은 샤프고 성은 앨리스였어요. 캐나다 출신 여성분인데 미국에서 파송돼서 오셨던 분인데, 남편과 함께 공주에 발령받자마자 선교 책임자로 남편이 6개월이 안 돼서 순교했어요. 몬산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진눈깨비가 오니까 이걸 피하려고 조그만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상여집이었어요. 마침 그 상여가 그 전날 발진티푸스로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갔던 그 상여였는데, 거기서 병균이 옮겨 붙어서 저분들이 새로 살 집을 져놓고 6개월이 안 돼서 4개월 만에 그 집에서 소천했어요. 정말 하나님 뜻은 알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에 대학 졸업하고 먹고 살만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왜 그렇게 아무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그런 죽음을 하게 했을까? 이해하기 힘들죠. 그 아내는 앨리스인데 한국 이름을 에리시라고 했어요. 사랑의 자, 이치 이자, 베풀 시자.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한국 이름을 지을 때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어요. 에리시, 사에리시. 사에리시 선교사는 충남 지역에 천안에도 와서 유치원을 건설했는데요. 충남 지역에 유치원과 여학교를 20개를 운영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물론 오늘날과 같은 뭐 4층, 5층 이런 뻔뻔한 그런 건물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초가집을 하나 채 사든지 나머지 집 사랑방을 빌리든지 뭐를 하든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데가 20군데. 가히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병천에서 데려갔다가 자기가 세운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가르친 학생이 유관순이에요. 유관순을 13살 때 천안 병천에서 보니까 똘똘하고 신앙 좋고 그래서 데려다가 2년을 가르치고 더 배우라고 이화학당으로 보냈던 거죠.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공주에 새로 중요한 선교 본부를 만들었는데 이거 책임자가 죽었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에리 씨 선교사는 혼자 남아서 36년을 더 선교하고 한국 나이 70세 할머니가 돼서 은퇴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페사데나라는 LA 근처에 독신 선교사 요양소에서 30년을 더 사시다가 101세에 소천했어요.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래서 3년 전에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2019년. 그 100주년에 선교사 기념사업 또 3.1운동 100주년 유관순을 빠질 수가 없어요. 유관순을 길러낸 선교사 또 그분의 남편, 순교하신 남편 세 분을 한 가족으로 양녀로 삼았으니까 가족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삼아서 그렇게 봉상을 세워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주관을 해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민들 460명이 헌금을 하고 70개 단체가 헌금을 해서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그 사이리스 선교사님이 유관순을 가르쳤던 그 학교 뒷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상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자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이제 윌리엄스 선교사를 급파하게 된 거예요. 윌리엄스 선교사는 덴버 대학을 졸업했는데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제가 지난 겨울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저분들이 1906년에 졸업할 당시에 공부하던 건물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그 건물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부했고 그 첫 아들 우광복도 대학교 다닐 때 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충남 초대 도지사를 지낸 황인식 선생님도 도지사도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유학을 보내줘서 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대학 출신의 그 당시 졸업할 때의 그 모습인데 너무 정말 인재다운 모습이죠. 다음 보시죠. 그 대학을 가봤더니 그분들이 공부하던 성적표가 지금까지 남아요. 100년 전에. 그래서 다 복사를 해와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내의 성적표, 아들의 성적표, 후배 충남 도지사의 성적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분들이 이제 위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올 때의 모습이고 아래는 34년 영명학교를 운영하다가 일본 사람들에서 쫓겨났어요. 일본이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34년 동안 5자녀를 낳았어요. 5자녀를 낳았는데 둘은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8살짜리 딸 정말 예쁜 나이에 역시 희생됐어요. 공주의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가운데 저 소년이 광복입니다. 그 광복은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해방되자 미 해군 군의관으로 자원해서 한국을 다시 옵니다. 그때 9월 8일 날, 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상륙하는데 미 해군 군의관이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가 어떤가, 보건 상태가 어떤가 먼저 내려서 점검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마침 자기가 태어난 집이 인천 부두가에 있는 여선교사 집이었어요. 그 집도 가볼 겸 먼저 가봤어요. 그런데 미군 상륙부대 부대장 하트먼 중령하고 조선에서 환영 나온 3명의 조선 사람들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들은 영어와 불어와 이태리어로 하는데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과 일본말과 중국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광복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통역을 시켜줬어요. 왜? 여기서 14살까지 자랐으니까. 그걸 깜짝 놀라서 하트먼 중령이 깜짝 놀라서 하지 사령관한테 보고했고 그 다음 날로 우광복은 하지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 통역관으로 군의관을 그만두고 자리에 옮겼어요. 그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눌러주세요. 다음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과 기록들을 많이 제가 입수를 했는데 저 사진은 그 윌리엄스의 아내의 가족 사진이에요. 친정 사진이에요. 친정 엄마하고 여동생 둘이. 우리가 10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한국까지 와서 해도 뭐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집에서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구해보니까요. 눌러주세요.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1905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모두는 앨리스가 마더니가 한국으로 선교사를 떠나서 슬프다. 슬프다는 표현 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정서적으로 슬프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의 경제 상황입니다. 저 아버지는 저 맏딸 11살 때 병으로 죽었고 광산촌에서 그것도 콜로라도가 유명한 미국에서 광산촌이에요.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세 딸을 키우기에 광산천이 부적합한 거예요. 맨 술 먹고 싸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큰 도시 덴버로 나와서 살았는데 저 맏딸이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대줘서 동생들이 졸업하면 직장 잡아서 엄마를 돌보게 해놓고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선교사 지원서를 써놨어요.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샤프 선교사가 죽자마자 미국 본부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급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맏언니가 취직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 돈 벌어서 학비를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정말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뭐 미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거기까지 다 내려놓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복음 전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아멘. 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우광복. 네, 눌러주세요. 그 광복은 그 아래에 있는 묘가 8살짜리 올리브 딸의 묘고, 우광복은 45년에 와서 3달 내지 4달 한국 그 하지사령관 밑에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중앙청사 안에 하지사령관 옆방이 자기 방이었고 그 사령관 방과 자기 방 사이에 안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항상 협의해가며 일을 해야 됐고 또 조선 사람이 하지사령관을 만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만나서 다 용건이 뭐고 얼마만큼 만나고 이런 걸 다 자기가 조정해. 그게 비서실장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뭐냐면 그 당시 미군 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남한 땅에 중립정부를 세우고자 했어요. 왜?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미국 본국 정부에서 그렇게 훈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 군정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김규식과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우파고 박헌영은 완전 좌파고 그 중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김규식은 약간 중간 우파고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중간 좌파고 이렇게 분류가 돼서 실질적으로 미군 정부나 또 미 본국 정부에서 이 중간 세력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미 군정 내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요. 온지 한 보름 지나고부터는 이 쌍발 비행기를 타고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이 민의 수렴하러 많이 다녔다고 적어놨어요. 그 민의를 수렴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빨리 귀국시켜라. 그런 요구들이 빗발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도록 합니다.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애치슨이었는데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승만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미국 법규 어기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규를 어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당기 치고 다니니까 현행 국무장관으로서는 그거 뭐 귀찮은 존재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애치슨 라인을 건 것도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가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에서 가장 먼저 이승만을 45년 10월 17일 날 입국을 시킵니다. 아무 정치 세력이 없는 상황에 들어와서 한 달 먼저 들어온 사람하고 2달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여운형을, 그중에 김규식과 여운형 중에서 여운형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광복이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여운형은 표면적으로는 중간을 취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과 이미 결탁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어요. 미군이 9월 8일 날 제물포로 들어왔는데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공산당들은 미군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빨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자. 그래서 9월 6일 날 이틀 전에 미군이 들어오기 이틀 전에 선포를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약자가 두 자로 줄인 자가 인공이에요, 인공. 그렇게 9월 6일 날 선포했는데 우광복이 돌아서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공격하는 게 뭐냐? 어떻게 사회단체 이름에다 나라국자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 이건 벌써 틀려먹은 단체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이 남한 정부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미군 정부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회단체 이름에 나라국자를 쓸 수 있느냐? 이거 벌써 틀렸다. 그리고 인공산하에 있는 인민위원회가 전국 조직으로 벌써 뻗쳐 있는데 인민위원회라는 걸 보면 이거는 전부 공산주의자들 총잡이들의 모임이다. 이게 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단체를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저 우광복의 굉장한 공이에요. 그 당시에는 미군 정부에서조차 중립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그 포커싱을 영운형한테 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무진들의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군 정부에서 쳐다보고 있는 영운형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보고서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 인공을 완전히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령관으로 하여금 포고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남한 땅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미 군정뿐이다. 나머지는 다 해산해라. 이런 포고문을 하는데 그 포고문을 이제 쓰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포고문을 누가 쓰겠어요? 한글 쓸 줄 아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우광복이 직접 써요, 포고문을. 써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이 발표문은 너무 격렬하고 도대체 예의 범절에 어긋나서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 항의하는 기자들 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도대체 기자들이 배워먹질 못했다. 배워먹질 않았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무슨 사람들이 뽑은 거냐. 자기네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실권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차지하고 껍데기나 다른 사람들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이게 무슨 이게 정부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기자들하고 싸우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3달 동안 있는 동안 이런 일을 해놓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창기 미군 정부에서 일할 고위직 한국 사람들을 50명을 뽑는데 누가 그 인선 작업을 하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공주에서 세웠던 그 졸업생 중에 황인식이란 아까 덴버 대학에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황인식이라는 사람을 우광복이 서울에 오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공주에서 황인식을 불러올려요. 불러올려가지고 인사를 책임지고 있던 장군이 아놀드 장군인데 아놀드 장군의 고문을 시킵니다. 고문을 시키고서 그 사람이 한 일이 2달 동안 조선에서 미국 정부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을 인선을 사람들을 뽑는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 50명 중에 35명이 크리스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어떤 자료들은 48명이 크리스찬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 얘기 했는지 알아요.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너무 좀 뻥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대학의 교수 출신이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또 신뢰가 가면 되는 거죠. 70%만 해도 어딥니까? 그 당시 크리스찬 비율이 2%밖에 안 될 때인데 70%의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모든 제도를 만들고 할 때 기독교 전파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오히려 더 부흥할 수 있게 군대에는 또 군목 제도를 둘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다 만든 사람들이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썼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조병옥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조병옥 박사 다 아시죠? 조병옥 박사 천안 출신입니다. 병천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때는 근대 학교가 공주밖에 없으니까 영양학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그 옛날에 1920년대 콜럼비아 대학, 뉴욕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그 해방 공간의 불안한 치안 전국에서 치안 책임지는 경무국장을 발령을 냅니다. 우광복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치안을 책임지면서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지 사람한테 무슨 보고를 하냐면 결국은 남한만의 반공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분의 건의대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경무국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우광복이 통역을 하면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해놓고서 사람도 많이 뽑아놓고 또 방해되는 공산 세력들은 다 와해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미국으로 의사로 갔는데, 그때 자기 후임을 누구를 추천해 주고 갔냐면 이묘묵이라는 이묘묵 박사를 추천하고 통역관을. 그때 정치를 통역 정치라고 해요. 통역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통역 정치. 지금은 뭐 말하는 거 그대로만 바꿔주면 되는 게 통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모든 기자들 앞에 하루하루 하지사령관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통역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다 전달이 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통역의 입에 다 시선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 손원일이라는 사람이 그 이묘묵 박사를 만난 다음에 해군을 창설하고 있다는 뜻을 그 사람한테 밝혀서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묘목이 누구냐? 영명학교에서 영어 선생학교에서 그 사람을 자기 후임 통역관으로 딱 추천해 놓고, 그 사람은 보스턴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보스턴대. 아주 그 당시에는 친미 엘리트 그룹들이 정부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이런 틀을 잡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친미 엘리트주의들, 그 인사들이 초창기에 미군 정부에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공주에 있는 선교사 내려줍니다. 눌러주세요. 그 윌리엄스 선교사는,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 일제 치하에 정말 그 어려운 경찰의 그 스파이 노릇하지 않나 이 감시 속에서도 저 학교 교훈 중에 두 번째에다가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 이런 교훈을 넣고서 학생들 가르쳐. 그래서 이 3.1운동하고 애국지 사이 대부분이 저 영명학교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인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저 학교는 1919년에 2만 5천 달러를 미국 선교본부에서 보내서 줬던 건물인데, 바로 미국 감리교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100년 되는 기념으로 1919년에 2만 5천 달러를 줘서 저 사업을 한 거예요. 2만 5천 달러,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입니다. 50억. 그 50억 안에 어떤 돈이 들어있냐? 그 윌리엄 선교사가 써놨어요. 자기 장모가, 아까 사진 봤잖아요. 홀어머니 3딸 키운 그 장모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이웃집 아이를 데려다가 베이비시팅하고 닭을 길러서 알을 낳으면 계란을 팔고 빵을 구워서 파는 그 모은 돈으로 1년에 100달러씩 5년 동안 헌금한 500달러가 2만 5천 달러 안에 들어있다. 이런 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1년에 100달러. 별거 아니죠, 지금은. 100년 전에 1년에 100달러니까 지금 환산하면 1,500만 원 돼요. 1년에 1,5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 30년 교수를 했는데, 그래도 뭐 한 30년 교수했으면 살 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나보고 한 달에 100만 원 헌금하라고 못해요. 쌉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팅하고 빵 구워서 팔고 이런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5년을 헌금을 한 돈이 여기에 와서 저 건물 짓는데 쓰인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저 얘기를 하자면 저것도 한 30분 가서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뭐 혹시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예요.
한 나라의 왕비가 그 칼에 찔려서 죽지를 않나, 시해를 당하지 않나. 한 나라의 또 황제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가 다른 나라의 외교 공관으로 피신을 해서 1년 동안 지내지 않나. 얼마나 참 비참한 세월이었어요. 사실은 국제 관계에 좀 눈을 뜬 사람이 있었으면 그때는 이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빅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빅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서 소련이 남하하는 걸 막는 것이 영국, 그 당시에 영국이 최고 힘센 나라였으니까 영국이 막는데 주력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소련이 남하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걸 하는데 어떻게 소련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다 외교 작전을 쓰는데 한국의 고종 황제가 하필이면 영국 공사관도 아니고 미국 공사관도 아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갔으니 영국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러시아를 막는 게 지상 과제인데 러시아한테다가 나라를 갖다 주게 생겼으니 영국, 일본하고 동맹을 안 맺겠어요? 하긴 뭐 조선이 어떻게 되든 말건 간에 일본이 소련만 막아주면 영국으로서는 땡큐예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기왕이면 영국 공사관으로 도망갔으면 어땠어요? 이 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 소련하고 영국 간에 빅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소련 공사관으로 이게 고종 황제가 피신해서 1년 동안 있었으니 이게 영국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는 교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다음에. 이 윌리엄 선교사가 천안지역 감리사를 할 때가 아까 1919년 3.1운동 때라고 했는데 이 아온의 장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도 입 닫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윌리엄 선교사가 서울에 있는 선교사 연회에 가서 보고했던 내용이 지금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게 노란 줄 친 게 그 윌리엄 선교사가 보고했던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번역해 놓은 게 밑에 빨간 줄로 이제 하도 멀어서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하튼 아온의 장터에서 소요가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총을 쏴서 20명이 죽었다. 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3명이 죽었는데 여튼 안타까운 게 그 아버지 엄마는 죽었고 현장에서 그 유관순이 아버지 어머니가 현장에 죽은 걸 얘기합니다. 그 딸은 감옥에 가서 3년형을 받았고 그 오빠는 영명학교 학생인데 공주의 3.1운동을 주도하다가 그 학생도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 그 나머지 2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아버지 엄마는 현장에서 죽사했고 누나는 감옥에 가 있고 큰형도 감옥에 가 있고 나머지 어린 2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영명학교 교감댁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은 저기다 안 썼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천안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사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그 다음. 1937년에 영명학교 졸업생과 공주의 기독교인들이 감사해서 저렇게 동상을 세워드렸어요. 동상 제막식 할 때의 모습이에요. 저 동상에다 가운데가 윌리엄 선교사고 그 옆에가 그 막내 아들 8살 때 로버트라는 8살이고 그 옆에 흰옷 입은 사람이 그 부인이에요. 앨리스 부인. 저 흉상을 일본 놈들이 뜯어다가 대포 만드는 데 썼던 사람의 흉상 뜯어다가 대포 우리 저 밥그릇 숟가락 솥단지 다 걷어갔던 적 있잖아요. 공치울 받은 그때 저거 뜯어다가 학교종 뜯어다가 다 대포 만드는 데 쓰고 그런데 그때 그 8살짜리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다 이메일로 써가지고 자기 장조카한테 보냈어요. 이메일을. 한 10통을 이메일을 10번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뭐라고 써놨냐면 저 아버지 흉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안에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밀이 들어있는데 일본 경찰은 그걸 모른다.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보냈어요. 그걸 제가 받은 거야. 이야, 이게 대단히 궁금하네. 이게 뭐지? 그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후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다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윌리엄 선교사가 직접 써놨어요. 그 받침대, 그 흉상은 자기 흉상은 일본인들이
자기 쫓겨난 다음에 뜯어다가 녹여서 대포 만들 때 썼고, 그 받침대 안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 33개를 썼던 이유는 1919년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33개의 돌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자기 자필로 써놨어요. 이 정도 되면 천안 사람은 탄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까지. 그러니까 8살짜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8살짜리가 그거 상세하게 알 정도면 이게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 일본 경찰이 저걸 저렇게 세우도록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8살짜리 그냥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만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조카 너한테 처음 써서 보낸다고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 33개, 그래서 저게 이제 공주영명학교에 가면 지금 있는데, 그때 옛날 게 아니고 해방된 다음에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그 교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저 받침대에 33개 돌이 들어있는 거 알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헐어내고 다시 33개에서 다시 쌓자. 뭐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례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있으면 오른쪽에 저분이 누군지 알죠? 예, 이동원 목사님인데 침례교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저기를 보시고 싶다고 해서 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저 유관순을 동상을 만드니까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 얘기를 영명학교 교장 선생님과 공주의 장로 몇 명을 저 앞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33개 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기는 돌이 몇 개인가 한번 세보자 하고 뺑뺑 돌아가면서 세더라고요. 그런데 29개래.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면 4개만 더 갖다 놓읍시다 그러더라고요. 29개라고 해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이 29개면 저 뒤에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 돌이 4짝이거든요. 우연히,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보리밭에, 밀밭에서 이삭 줍던 여인이 누구죠? 룻이잖아요. 그 룻하고 이삭 줍다가 보아스하고 맞아서 결혼해서 낳고 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거 우연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우연이 없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저걸 만들 때 돌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저 동상 만든 분이 한국에서 유명하신 조각가인데, 심재현 조각가인데, 명성교회 장로님인데, 저 조각 만들 때 80세였어요.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너무 그 인상이 좋다고 다들 감탄해요. 저기 오면 기념사진 찍는데 여러분 꼭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동상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도 있지만, 더 큰 뜻은 섬기고 있는 밑에 있는 돌에 있었던 거예요. 33개의 돌을 거기에다 그 뜻을 담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저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다음, 그 윌리엄 선교사님은 1940년에 일본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스파이 노릇을 한다. 쫓겨날 때 이야기도 정말 한보따리인데 시간상 생략하고, 인도에 가서 광복군을 교육을 시킵니다. 인도에 무슨 웬 광복군입니까? 광복군은 중국에서 창설이 됐었는데, 명분을 위해서 일본과 전선이 형성되는 데는 몇십 명씩 보냈어요. 거기에 인도에 영국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영국군이 버마, 오늘날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일본인들이 주고받는 무전을 영국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광복군들은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영국군 사령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보고해야 되니까, 그 영어를 한국에서 34년을 살았던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때 인도로 쫓겨가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그 광복군들의 영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가지고 저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보훈처에다가 지금 독립 유공자 그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해방되자 메가더 사령관이 저 윌리엄 선교사를 미 군정의 농업 고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산업에서 농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요도가 덜 중요해졌지만, 저 당시는 대한민국의 산업이라는 건 농업밖에 없어요. 농업을 일으켜야만 살 수 있는. 그런데 왜 메가더 사령관이 저 양반을 농업부 고문으로 영입했냐?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가는 농업 전문가였어요. 목사이기도 했지만, 영명학교를 세워서 졸업을 시켜놓으니까 인문계로 졸업시켜놔봐야 갈 데가 없어. 취직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안 되겠다. 쌀과 종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도 전파가 되는 것이고 도덕과 윤리도 서는 것이고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25년 동안 운영하던 인문계 고등학교를 농업학교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가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콜로라도 대학에서 농학 석사 학위를 받아서 옵니다. 1930년. 그 당시에 농학 석사 학위를 미국 대학에서 농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본 총독부에서도 저 사람을 시켜서 전국으로 농업 특강을 하게 다녔어요. 그럼 일본 총독부에 협조하는 사람은 친일파 아니야? 저 사람 생각은 달렸어요. 동상이몽.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농업을 부흥시켜서 전장 물자를 다 많이 만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걸 했지만 이 사람은 우선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신앙도 전파되고 그리고 또 강연 다니는 중에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데려다가 자기 학교에 데려다가 또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이승만 대통령 때에서 트럼펫을 불고 있는 분이 하지 사령관인데 그 하지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래서 8월 하면 광복절이고 광복절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광복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기 밑줄쳐 보면 제너럴 메가더라고 써있죠. 제너럴 메가더 사령관이 윌리엄 선교사를 한국으로 다시 초청해서 미군 정부에서 높은 곳에서 선교와 함께 산업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민주정부 수립에도 큰 공을 세웠다. 아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는 끝까지 남아서. 그 다음에 저 사진은 말이에요. 진짜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후손들로부터 받은 사진인데 저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저 뒤에 써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윌리엄 선교사가 열흘 동안 출장을 떠나 있었어요. 시골로. 농업 고문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출장하는데 출장을 마침 일찍 마치고 6월 24일 오후 6시에 서울에 왔다. 이렇게 돼요. 출장을 한 일주일 다녀왔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내리 자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새벽 6.25 새벽 4시에 북괴군이 내려왔잖아요. 자기는 그거 모르고 오후 4시에 교회 가서 북한군이 쳐들어온 걸 거기서 들었다. 근데 미군들이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속도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빨리 모아가지고 피신시키지 않았어요. 그날까지도. 6.25가 터진 그날도. 그 다음날에서야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 알고 새벽 3시에 여자들하고 어린애들은 다 모아가지고 버스 타고 인천으로 빼가지고 인천에서 증기선에 불 끈 채로 떠나게 했어요. 불 켜고 떠나면 공격당합니다. 그거 다 써있어요. 여기. 그리고 저 사진은 뭐냐면 남자들은 따로 김포공항으로 모여가지고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수송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 저 사진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방 2개씩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하도 급하니까 가방은 다음 비행기로 보낼 테니까 사람만 빨리 타라. 그래서 사람만 태우고서 출발을 이륙했는데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보니까 벌써 미국이가 와가지고 공항 바닥에 보니 가방을 폭격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써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윌리엄 선교사입니다. 우광복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분의 묘소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있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찾아갔고 그런 감동을 담아서 쓴 책이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기도가 된 편지라는 도란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갖고 오려다가 꼭 책 장사하는 것 같아서
못 들고 오겠더라고. 내가 얼굴이 좀 얇아요. 다음번에 한 번 오면 책을 막 두 손 가득 들고 올 텐데, 교보문고에서 꼭 신청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영웅묘역에 일부 모셔져 있고, 일부는 본인이 유언을 해서 자기가 어릴 때 공부하던 공주 영명동산 자기 여동생 묘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해서 공주 영명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 가슴에 그 어릴 때 죽은 여동생을 가슴에 담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또 오빠가 그랬는데 아버지 엄마는 그 어린 딸을, 8살 죽은 딸을 이 산에 초야에 묻어놓고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선교사들이 마음. 그 다음에 그분 이해가 있는 영웅 묘역이 그런 다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알려지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을 엉뚱한 사람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의정부의 기독 실업인회가 있는데 의정부 CBMC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듣다가. 이야, 이런 사실이 있냐?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덕분에 결국은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설립된 거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후손이라도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해야지 그냥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믿음이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후손 초청을 하겠다고 나서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알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출발하자. 그래서 기독실업인회와 제가 하고 있는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공주영명학교에 모여서 지금 기념사업회를 출범시키는 작년 9월달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오늘 오후 5시에 그 후손 27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안 목사님께 저녁 식사하다가 전화 받아도 양해하십시오. 인천공항에 지금 도착할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27명이 지금 와서 10박 11일로 공주와 또 CBMC 전국대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3,000명 모이는 CBMC 전국대회 무대에 저 사람들을 올립니다. 이런 사실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CBMC 회원이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회사에 10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0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00명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마다 또 장로들도 많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전국 CBMC 모임에 저걸 가져가자.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침 또 8.15 광복절날 CBMC 대회가 오픈이에요. CBMC 몇십 년 역사상 8.15 광복절날 시작한 건 이번밖에 없대 또. 그래서 광복절날 하는 그 모임에 광복이 후손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네, 그 다음에 올해는 그 후손을 초청하지만 내년에는 한국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대적을 쫓아서 선교유적 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 대신 우리 땅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선교유적들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행기 값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사시던 집입니다. 지금 미 군정 3년의 역사도 대한민국 역사인데 미 군정은 아무 데도 다루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선교사의 역할을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던 그 집을 공주시에다 건의해서 저 집을 복원해서 선교 역사관이지만 거기서 미 군정 시기의 군정 정책,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 그거를 교육시키는 교육관을 짓자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중에 뜻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다.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시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내려다볼 때 아무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